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개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죠? 근데 참 금요일이 됐다고 Thanks God, It's a Friday. 참 이런 말을 만들어낸 영어권의 문화도 뭐가 됐든 감사한 일이잖아요. 금요일이 됐으니까 또 이틀 동안 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지난주 참 드라마틱하게 심리적으로나 증시도 그렇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한 주였는데 이 모든 게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주식의 본성입니다. 본성.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원칙. 아침에 그 한경호의 어떤 증권 전문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가치 투자로 나는 들어왔다가 그 원칙을 자꾸 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하긴 하던데, 그 옛날에 또 그런 SBS에 도인들 찾아다니는 코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룡산에서 돛 닦는 한 도인을 찾아갔더니 그 도인도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계룡산까지 자기도 와서 돛 닦고는 있지만 일반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굳이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삶 자체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마음고생시키고 이런 거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산에 올 필요 없고 생활 속에서 도를 닦아라. 야, 그런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들은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꽤 옛날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원래 이렇게 아주 뭐 맨날 행복하고 맨날 그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그러지 않잖아요. 뭐 아무리 그 친한 가족끼리도 뭐 그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 그래서 내가 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이런 것도 하는 돌을 닦는 과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잘 넘기는 편입니다. 우리 모두 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신문을 하기 전에 금요일이니까요. 책이 하나, 저희 회사로 날라온 책은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이 책도 그냥 쭉 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버핏의 애플 대량 매수 58페이지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애덤 시셀이라는 분이 지었고 고영태라는 분이 옮기셨는데, 테슬라를 사고 싶지만 사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책, 빅테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저께 또 강의가 있어서 갔더니 오건영 부장이 또 제 바로 다음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니까 인사를 또, 우리 오 부장 보면 참 겸손하잖아요. 보면 저는 그 한 3, 4년 전에 이 오건영 부부장, 지금 팀장이라고도 또 하던데, 우리 오 팀장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제 스스로도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겸손해야지 늘 생각하면서도 오 부장이 처음에 패드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맨날 어려웠잖아요. FMC 회의에서 무슨 말하고 그냥 기사로 금리 올린대 안 올린대, 뭐 혹시시한 발언을 했대 안 했대, 뭐 이런 것만 보는데 오건영 부장이 쫙 설명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고 전 세계에서 페드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항상 보면 말할 때나 보면 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저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열심히 또 책을 계속 쓰셨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위기의 역사입니다.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경제 위기의 생성과 소멸이라고 돼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책도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쭉 보니까 위기의 역사거든요. 위기의 역사. 저도 참 많은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과거 9.11 테러도 나오고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나오고 과거의 이 위기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던 때 그리고 역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등등 해가지고 이 책 하나면 과거 한 플라자 합의 때부터 하면 거의 50년의 주식시장의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간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기사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도 감세 최저세율 구간이 60억에서 300억 확대 무슨 세제 개편이 있었나 봅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3년 세제 개편안엔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기존 정책 기조가 녹아 있고 세수 펑크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도 K 콘텐츠 제작사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세의 틀을 유지했는데요. 결혼 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세가 면제된답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네요. 결혼 사실 그 물가가 그죠 거의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이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이 1억 5천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15년 전에 5천이나 지금 1억 5천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영향권에 있는 대상은 결혼 예정자, 기업 중산층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세제 혜택 일부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그러고 보니까 어젯밤에 서울역에 내려서 11시 반쯤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택시 탔는데 기본 요금이 6,700원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모범을 탄 게 아닌데 모범 뒤에 서 있었는데도 처음에 모범 서 있는데도 모범은 안 타고 기다렸다가 일반 택시 탔거든요. 근데 6,700원이라서 심야 할증에 대한 시간이 아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택시비만 보더라도 그죠? 한 10년 사이에 한 3배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네요. 혼인 증여세라는 게 있네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에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 공제를 해주네요. 기존 5천만 원까지 공제까지 포함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금하고 건물, 토지 등 증여재산 종류나 이를 사용하는 용도 모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받았을 때 현행 기준대로라면 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증여세는 빵이 됩니다. 각각 1억 5천씩. 정부는 2014년 부모의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한 뒤 14년도에 정해졌네요. 10년간 물가, 주택 가격, 전셋값, 결혼 비용 등이 모두 오른 것을 고려를 해줬네요.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여지고요.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서 세율이 6에서 45%로 뛴다. 기준 금액이 넘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지만 세율이 15%이고요. 노후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2013년 이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물가와 노후 생활비가 모두 오른 만큼 정부는 기준 금액을 상향해서 고령층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지네요. 출산하고 보육수당에 대한 20만 원은 비과세가 되네요.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양육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15% 한도는 폐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연 7천만 원이던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는 자녀 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이면서도 재산 기준은 유지했다고 합니다. 가구원의 총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재산 기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네요. 중소기업 가업 승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을 크게 확대해야 한답니다. 현재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중견 기업은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할 때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10억에서 60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밖에 안 되네요. 60억에서 600억 원까지는 세율 20%를 적용받고요. 이를 개정해서 10억에서 300억까지가 10% 세율을 적용하고 연부연납은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줬네요. 그동안에 5년 안에 다 냈어야 되는데 20년으로 많이 늘려줬네요. 지난해 세제 개편안과 비교해서 감세 규모가 대폭 줄긴 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나올 수 있는데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지 수백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를 가업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업을 해서 고용을 창출을 하는 기업가들의 사업 의욕, 예, 그걸 고취시키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샘 대표님도 한샘, 예, 두 분 다 회사를 매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한섬 오너분도 매각하셔가지고 저기 남해 쪽에 골프장 큰 거 하나 만드셨다가 최근에 뭐 골프 브랜드 만드셔가지고 아주 대박 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 기업가들이 너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 못하겠다 해서 사모펀드에 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참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에는 조금 그래도 사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저런 개편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요. 미국 2분기 성장률이 2.4% 22년 내 최고 찍은 금리 더 올리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채플미에서도 좀 다루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책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치죠.
원래 2007년도에도 5.25%까지 2006년이죠. 2006년도에 5.25까지 올렸었는데 2004년 6월 달부터 25bp씩 17번 올려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5.5까지 올렸던 게 2000년도에 6.5까지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25bp 다시 인상을 했고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향후 금리 행보에 대한 관한 힌트를 아꼈지만 2분기 미국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늘 아침에 그 미국의 GDP가 2.4%인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 나왔지만 페드와치에서 다음 9월 20일 날 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 이유가 이제 물가 잡기 위한 거였는데 경제 성장률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좋아도 물가만 떨어지면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었네요.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에 적절한 추가 긴축의 정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의 누적,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경제와 금융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가 2%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매파적으로 해석됐지만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2년 3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고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페드의 목표보다는 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 2%로 되돌리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를 했고요. 일각의 연내 금리 인하 예상이 돼서는 올해는 아닐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정책금리 5.25에서 5.5%를 정점으로 생각하며 내년 3월에는 25bp 인하 전까지는 동결할 거다라고 봤네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 3월쯤에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네요. 골드만삭스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상을 유지한다라고 했고요. 이런 시장의 기대와 달리 지금 미국 경제가 2분기보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는데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2.4%로 집계됐죠. 일단은 속보치입니다. 속보치. 이는 시장 전망치 1.8%나 1분기에 2% 기록했던 것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 됐고요. 상무부는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민간 소비를 꼽았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2.4%가 어떻게 나왔느냐. 정부 지출, 그리고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개인의 소비,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순수출. 네, 이렇게 해서 GDP가 구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 소비가 끌어올렸답니다. 민간 소비가 여전히 참 탄탄한 거죠. 이 민간 소비가 탄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도 잘 팔리고 미국에서 하물며 화장품도 요즘 잘 팔리더라고요. 미국의 소비가 살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여행이나 고가 상품에 대한 지출을 늘렸고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7로 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네요.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의 페드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인데 높은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서고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은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결국 9월 FOMC 정례 회의 전에 집계될 두 번의 일자리 지표와 CPI 지표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제롬 파월이 계속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데이터 디펜던시, 데이터에 의존해서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페드가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6월 CPI 상승률이 3%로 둔화하는 등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가운데 골디락스를 달성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날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은 매 회의 때마다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 ECB도 27일 9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서 종전 4%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약간 후속 긴사인데요. 한미 금리 차 초유의 2%포인트. 네, 외국인 투자 되레 늘어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 올릴 때마다 항상 이제 방송에서 질문을 하는 게 한미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돼 있으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을 늘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사상 처음으로 2%포인트로 벌어졌다. 사상 처음이네요. 사상 처음인가? 페드가 옛날에 폴 볼커가 금리 20%로 올렸을 때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얼마였나 모르겠네요. 1981년도.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금리차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를 약세로 만들어서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차가 반드시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행과 페드에 따르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가 총 4차례 있었는데 통상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달러 가치가 원화보다 더 올라서 달러 자산으로 투자가 쏠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외국인의 국내 투자금은 4차례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금리 역전 두 번째였던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 그리고 세 번째였던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 시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채권시장에는 자금이 들어와 전체 투자금은 증가를 했네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5년 한 해만 그때 코스피가 53%, 코스닥이 87% 올랐는데 가파르게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는 너무 심한데 하면서 그때부터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2006년, 7년, 8년 내내 주식을 때려 팝니다. 그렇게 팔았고요. 하지만 2007년 9월 달까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였다는 요 기간 2018년 3월에서 2022년 2월 2018년 1월 말에 우리 지수가 2600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기록했었고요. 3월 달에 2월 말에 있었었죠. 그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는데 그때도 페드가 계속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었고요. 2017년까지 5번을 올렸었는데 2018년도에 4번을 더 올려버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때 막 올라오는 중이라서 이 플래시 크래시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20년 2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계속 매도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역전된 시절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라면 오히려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저쪽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네 하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페드의 정책 금리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랑 역전됐다라는 거고 실제 10년물이나 3년물 국채 금리는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차에 의해서 돈이 옮겨갈 거다라는 그런 우려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PER 12배고 지금 S&P 500이 PER 20배라고 미국이 너무 비싸고 한국은 싸네 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 PER 차이로 마찬가지로 금리 차이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차이로 그렇게 차익 거래를 하다가 통화 가치가 박살나면서 한 방에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되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98년 10월 달에 파산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 통화의 가치의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appreciation이라고 하죠. 절상되고 있는지 아니면 depreciation, 절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팅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관은 금리 차보다 오히려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있는데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0.9% 상승하는데 그쳐 간신히 역성장을 면했다. 기준금리 격차가 과거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데 당장 금융 불안이 없더라도 경험하지 못한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되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김동호의 시시각각 잃어버린 30년 탈출하는 일본 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니케이 225가 지금 33년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 33년 신고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독일도 신고가.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3,300에서 지금도 아직 2,600. 물론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그렇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참 싸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저렇게 주가가 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꿈틀댄다. 30년 만에 변화 조짐이다. 1990년 무렵 버블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인들은 좀처럼 주식을 사지 않는다. 지금도 장롱에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많다. 제로금리 때문에 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없어지자 현금 수십억 엔이 담긴 상자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돈이 썩었던 사건도 있었다네요. 버블 경제 이후 주가는 4분의 1 토막 나고 미국에 투자했다가 환율 변동으로 깡통을 차고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일본인들은 투자 기피증이 극심했다. 증시엔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그랬던 일본에서 주식 투자 붐이 불고 있다네요. 니케이 지수가 3만 엔을 돌파하자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15조 엔까지 불어나 199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임금이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임금이 제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도쿄대를 졸업한 신입사원 월급이 한국의 월 최저임금보다 못한 22만 엔 근처부터 시작한다. 진짜 그런가요? 22만 엔이면 지금 1,000원이라고 해도 220만 원인데 그죠? 100엔당 1,000원이라고 해도 지금 100엔당 900원 초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월급이 200만 원이네. 200만 원. 그랬던 일본이 임금 올리기에 나섰고요. 유니클로를 만드는 패스트 리테일링
패스트 리테일링은 대졸사원의 월급을 25만 5천 엔에서 30만 엔으로 올려줬네요. 대만 TSMC를 유치한 구마모토 공장은 이 지역의 평균 급여보다 40% 많은 28만 엔을 준다고 합니다. 임금이 오르자 아직 이직도 활발해졌고요. 일본 생명보험은 이직 방지를 위해서 5만 명에 이르는 직원의 평균 임금을 7%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 동향은 일본은행의 최대 관심사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지만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방 중소기업에도 30년 만에 임금 인상의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은 3.58%, 중소기업은 3.23%에 달했다면서이고요. 인재 확보를 위해서 스톡 옵션과 종업원 지주제를 통해 성과를 주식으로 나눠주는 기업도 최근 5년 사이 10배로 뛰었네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극심한데도 임금이 30년째 같아서는 상황 반전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이에 맞춰 일본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었고, 임금이 오르고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제도를 개선하자 여성 고용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2070년까지 총 인구 중 외국인 10%를 목표로 내세운 해외 인재 유치 정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답니다. 마치 불어닥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일본 경제의 카미카제가 되고 있다. 심풍이죠. 일본 경제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면서인데 임금뿐 아니라 대도시 집값이 급등하고 땅값 상승률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일본 기술이 최고라는 자만심도 버리고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반도체 공장을 줄줄이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일본은 미중 대립 속에 한미일 협력 폭을 넓히면서 4년 만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지만 치밀하게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일본의 경제 안보 강화는 언제든지 한국 기업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가져가는 이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대만 TSMC가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에서 이제 파운드리를 키워주는 그런 그림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TSMC 그쪽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또 일본을 너무 키워주면 미국은 80년대에 일본의 어마어마한 그 제조 강국의 모습에 미국의 제조업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를 한국, 일본 말 그대로 칩4 동맹이 있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그렇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되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 그동안에 이 반도체에서 완전히 이제 그냥 거의 망했었잖아요. 실제로 남아있는 기업도 없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연간 뭐 거의 25조 30조를 때려 부으면서 계속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금방 따라오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출구에 서 있다면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의 터널에
들었었다는 점이다. 최근 만난 삼성전자 전 최고 경영자는 최근 10년 정도 소모적 정쟁을 벌여온 정치권의 행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국은 이런 시기를 앞으로 10년 더 보낼 것 같다고 걱정했다네요. 도심 재생에 박차를 가해서 도쿄, 오사카 도심이 별천지가 된 것도 놀랍다. 낡은 벽에 페인트나 칠했던 서울은 상대적으로 우중충해졌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국가 부채는 일본의 한계를 드러낸다. 경쟁력 있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것도 일본 경제의 약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역동적 변화는 한국이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자극이 돼야 한다. 네, 마지막 말씀이 참 와닿네요. 그리고 조은경의 돈의 세계 쇠퇴하는 중국과 짐 로저스. 네, 조은경 교수님의 또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우스도 배터리가 다 된 건지. 네. 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만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 13세기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중국이란 신비의 세계를 서방에 알렸다. 20세기에 중국이 개방 정책으로 빗장을 풀자 각국 투자가 쇄도했고 세계 공장이자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세계 경제 영향력은 막강했다. 선진 기술, 경영 노하우, 브랜드 확보를 위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역 마르코 폴로 효과가 유행했다. 성장을 거듭한 중국 경제가 요즘 침체에 빠졌다. 냉각된 자산시장, 식어버린 수출과 소비, 늪에 빠진 청년 실업으로 2분기 경제지표는 시장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15년간 미국의 최대 수입국 자리를 굳건히 지킨 중국이 1위 자리를 멕시코에 내줬다. 캐나다도 약진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해 중국이 3위로 밀려났네요. 미중 고율 관세 분쟁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견제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가 경제적 이익이 적다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서 탈퇴할 뜻을 미국에 내비쳤네요.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을 위해 대만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네요.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먹구름이 낀 것도 사실이나 좋은 쪽도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네요. 생산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84.7%로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이 됐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속에서 미래 권력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투자자 짐 로저스는 미래의 지도자는 차라리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사한 그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일까? 네, 그때 5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2003년인가 5년 요때 싱가포르로 나는 간다 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딸이 지금은 20살 넘었겠네요. 네, 그죠? 20년 이제 됐으니까.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등 하다가 많이 완전히 폭망했죠.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중국의 매출이 급감을 했지만 유럽, 미국에서 잘하면서 또 뭐 부흥하고 있는 인도 시장 1등하고 있잖아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중국의 의존도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다 저는 그런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서 상당히 뭐 어제 실적 발표 보니까 한 100% 이상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쇠퇴하는 중국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축구장 50개 크기 베트남 롯데몰 아시아 쇼핑 1번지예요. 바로 그러고 보니까 중국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기업이 롯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롯데가 베트남 하노이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쇼핑몰 축구장 50개 크기 엄청난데요. 사진에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 중심지인 떠이호 신도시에 들어선 롯데몰 웨스트 레이크 하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진짜 이렇게 강 같은 게 보이네요.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문을 연다. 현지 최대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로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네요. 롯데쇼핑은 오늘 28일 하노이 중심지 떠이호 서호네요. 이게 그 베트남식 발음이다. 그죠? 신도시 구역에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사전 개장한다고 27일 밝혔고, 사드 갈등으로 2016년 이후 중국 사업에서 고전하던 롯데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쇼핑몰,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이 들어선 현지 최대 규모의 초대형 복합 상업 단지라고 합니다. 사전 개장을 통해 일부 시설을 시범 운영한 뒤 완성도를 높여 오는 9월에 정식 개장을 할 거라고 하네요. 쭉 여기 표가 좋은 게 나옵니다. 롯데그룹의 베트남 사업 현황인데요. 1996년에 식품군을 시작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고, 21년 롯데벤처스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고요. 22년 7월 작년에 빈시에다가 롯데마트 15번째 매장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 5, 6년 전에 베트남 하노이 저기 호치민 다 갔었는데, 그때 롯데마트도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15번째 매장을 개장을 했었네요. 그리고 9월에 호치민에다가 2TM 에코 스마트 시티를 착공했고요. 11월에는 다낭에 시내 면세점 출점을 했고, 올 7월에는 하노이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사전 개장했고, 내년에는 동나이성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완공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동남아, 베트남 뭐 이쪽이 아세안 시대가 오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 가장 주목해야 될 나라가 사실 베트남이죠. 베트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근성이라든지 부지런함,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잖아요. 남북하고 이래 대치돼 있다가 미국하고 전쟁도 하고 뭐 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베트남의 성장이 인구도 9천만 넘고, 그죠? 그리고 연령대도 워낙 이제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살, 9살 이래 젊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